시아버지의 관 앞에서 며느리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충청도 제일 가는 양반가가 하룻밤 만에 무너졌지요. 17에 시집온 그 며느리는 10년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 게으름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지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그날 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 며느리를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발인 전날 밤 그 며느리가 꺼낸 종이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10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주 땅에 윤씨 대감댁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논밭이 신비에 걸쳐 있고 곳간이 40채요. 식솔만 100명이 넘는 집안이었지요. 정조 임금 시절 충청도에서 윤 대감 손에 들어가지 않은 땅이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댁에 시집온 며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순. 17에 시집와서 27이 되도록 꼬박 10년을 살았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며느리. 시집 첫날부터 부엌 근처도 안 가더라. 양반집 며느리가 저리 게을러서 어디 쓰겠나.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이면 늘 그 며느리 얘기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바느질 한 번 잡는 걸 본 사람이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부르면 마지못해 나오고 친척들이 모이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윤씨 가문 친척들은 모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아니, 대감 어른은 어찌 저런 며느리를 들이셨소? 그러나 윤 대감은 한 번도 며느리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그저 가끔 며느리를 바라볼 때 박씨 부인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주 15년 10월 초일의 날, 윤 대감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녁상을 받다가 그대로 쓰러져 의원이 오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지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곡소리가 사흘 밤낮 끊이지 않았고 친척들과 조문객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인 전날 밤 상청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종이가 펼쳐지자 곡을 하던 친척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누군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충청도 제일 가는 윤씨 가문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었기에? 며느리는 왜 10년을 그리 살았기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어째서 며느리 옆에 가만히 다가와 섰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 며느리 본인의 입을 빌려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윤씨 댁에 시집 오던 날은 봄이었습니다. 17살 가마에 올라 윤씨 대감 댁 소슬대문을 들어서던 그날, 저는 이미 마음속에 칼 한 자루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신부 단장을 마치고 시아버지 윤 대감 앞에 저를 올리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살집이 두둑하고 눈매가 길고 입가에 늘 옅은 웃음을 띤 노인. 충청도에서 가장 너그러운 양반이라 소문난 그 사람.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손이 다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웃었습니다. 다소곳이 저를 올리고 곱게 머리를 숙였지요. 새 아기, 얼굴 한번 들어보아라.
윤대감이 인자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대감과 눈이 마주쳤지요. 그 사람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한씨 가문 사람은 7살 난 계집아이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부터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게으른 며느리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딸기 울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부르면 머리가 아프다 하였고 빨래를 시키면 손이 떨린다 하였지요. 바느질감을 내밀면 눈이 흐릿하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이 황당해했습니다. 새 아기가 어디 아픈 게냐?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몸이 약하여 그러하옵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 답하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더는 묻지 않으셨지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댁새 며느리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더라. 양반집 며느리가 저리 게을러서야. 대감 댁 체면이 말이 아니지. 친척 어른들이 모일 때마다 저를 두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되시는 분은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셨지요. 새 아기 그래도 시집 온 지 한 해가 넘었는데 손에 물은 묻혀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고개만 숙이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저를 그리 흉볼 때 시어머니 박씨 부인만큼은 한 번도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척들이 험담을 시작하면 슬며시 화제를 돌리시곤 했지요. 어느 날 밤 제가 방에서 홀로 앉아 있는데 박씨 부인이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손에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들고 계셨지요. 새 아기 들어가도 되겠느냐. 저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미음을 제 앞에 놓으시며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나직하게 한마디 하셨지요.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살아라. 굳이 애쓰지 마라. 그 말씀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 댁 사람 누구에게도 정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 집을 무너뜨리러 온 사람이라고. 박씨 부인이 방을 나가신 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제 본래 이름은 김순이 아닙니다. 한이연. 충청도 한씨 가문의 막내딸이었지요. 한씨 가문은 본래 공주 인근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간원 정원을 지내셨고 아버지는 학문이 깊어 인근 선비들의 존경을 받으시던 분이었지요. 식솔도 많지 않았으나 집안은 늘 따뜻하고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7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글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마당에서 저에게 댕기를 메어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새 댕기가 좋아 거울 앞에서 떼지를 못하였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10명도 넘는 포졸이 우리 집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아버지가 사랑채에서 황급히 나오시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어디 양반가에 함부로 발을 들이는가? 그러나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두루마기를 입은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지요. 윤대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윤대감은 충청도 관찰사의 측근으로 한창 세력을 키워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같은 마을에서 자란 동무 사이였다지요. 어릴 적에는 가난한 윤씨네 아이가 우리 할아버지 댁에서 글을 배웠다 들었습니다. 그날 윤대감이 손에 든 종이는 위조된 영모 문서였습니다. 한진사, 자네 집에서 이런 것이 나왔네. 윤대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종이를 보시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지요. 이것은 내가 쓴 글이 아니오. 자네가 어찌 이런 짓을. 증거는 이미 관아에 올렸네. 자네 가문은 오늘로 끝일세. 아버지가 끌려나가시며 어머니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마루에 주저앉으셨지요. 저는 그저 영문도 모른 채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영모죄로 사형을 당하셨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유배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안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한씨 가문의 너른 논밭은 고스란히 윤대감의 손에 들어갔지요. 어머니와 저는 노비로 끌려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뒷산을 넘어 충청도를 떠나 강원도 산골 외딴 마을까지 흘러드셨지요. 그곳에서 어머니는 남의 집 부엌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연아, 너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집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머니는 제가 15 되던 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제 손에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쥐어주셨지요.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언젠가 그 사람 앞에 꺼내거라. 그 종이가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겼지요. 어머니를 묻고 산을 내려오던 날 저는 결심하였습니다. 반드시 윤대감 그 사람의 집안을 무너뜨리겠다고. 이 한씨 가문의 원한을 갚겠다고. 그날부터 저는 김순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묻고 산을 내려온 저는 강원도 산골을 떠나 다시 충청도로 향하였습니다. 15살 가진 것이라곤 어머니가 남기신 비단 주머니 하나뿐이었지요. 그 안에 든 누런 종이 한 장과 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시던 옥비녀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공주 인근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순이라는 이름으로 일찍 부모를 여인 양민의 딸 행세를 하였지요. 마을 어귀 주막에서 부어기를 거들며 이태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윤씨 댁의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식솔이 몇이고 친척이 누구이며 누가 윤대감의 오른팔인지, 곳간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지, 사랑채 문서는 어디에 보관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윤대감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재호. 나이는 저보다 2살 위였지요. 저는 그 아들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재호는 학문에는 영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글 공부보다는 술과 풍류를 좋아하였고 공주 장터에 자주 드나들었지요. 저는 일부러 그가 다니는 길목의 주막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윤재호가 처음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물동이를 떨어뜨렸지요. 물이 쏟아지고 동이가 깨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윤재호가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복에 다친 데는 없는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윤재호는 자주 그 주막에 들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저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2달이 지나자 혼인 이야기를 꺼냈지요. 양반과 외아들이 양민의 딸을 며느리로 드리겠다 하니 윤 씨 가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윤재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외아들의 뜻을 끝내 막지 못하였지요. 결국 저는 윤 씨 댁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가마에 오르던 날, 저는 어머니의 옥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누런 종이 한 장을 품었지요. 시집 온 첫날부터 저는 게으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였습니다. 부엌일이며 바깥일에 매여서는 사랑채에 들어갈 짬이 나지 않을 테니까요. 식구들이 저를 멀리할수록 저는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틀어박혀 있는다 한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 해째 되던 가을, 저는 처음으로 사랑채에 발을 들였습니다. 윤대감이 한양에 사흘간 출타하시던 날이었지요. 윤재호도 한양에 따라갔고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친정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집안이 텅 비었지요. 저는 한밤중에 사랑채로 숨어들었습니다. 윤대감이 늘 쓰시던 서탁 아래 작은 자물쇠가 채워진 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둔 열쇠로 그것을 열었지요. 함 안에는 누런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호롱불을 가까이 대고 한 장 한 장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문서에서 손이 멎었지요. 한 진사 영모 사건 관련 위조 문서.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윤대감이 직접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한씨 가문 전답 302락, 본인 명의로 이전 완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문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두 눈으로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그대로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날 밤 사랑채에서 문서를 본 뒤로 저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증거 한 장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윤대감은 충청도에서 손꼽히는 권세가였고 관아의 좌수며 현감과도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었지요. 어설픈 증거로 송사를 걸었다가는 도리어 제가 무고죄로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하였습니다. 윤대감의 죄목을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를 모으겠다고. 아버지 한 사람의 원한이 아니라 그 사람 손에 무너진 모든 사람의 원한을 갚겠다고. 그날부터 저는 사랑채에 드나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윤대감이 출타하실 때마다, 시어머니가 친정 가실 때마다 저는 한밤중에 사랑채로 숨어들었지요. 호롱불 하나에 의지에 문서를 한 장씩 옮겨 적었습니다. 옮겨 적은 종이는 제 방 마룻장 아래 깊이 숨겨두었지요. 윤대감의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공주 인근의 양민들에게 거짓 차용증을 들이대 전답을 빼앗은 일. 흉년이 들었을 때 관아의 진율미를 빼돌려 사사로이 곳간을 채운 일. 인근 고을 현감에게 뇌물을 주고 송사를 자기 편으로 돌린 일.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한씨 가문 위조 영모 사건. 저는 그 모든 것을 한 장씩 옮겨 적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5해째 되던 봄, 저는 처음으로 위험에 빠질 뻔하였습니다. 그날도 사랑채에 숨어들어 문서를 살피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친정에서 하루 일찍 돌아오신 것이지요.
저는 황급히 호롱불을 끄고 함을 닫고 마루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랑채 마당까지 들어오셨다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지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구냐, 거기 있느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을 더 서 계시다가 천천히 안채로 돌아가셨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박씨 부인 앞에 문안을 드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저를 맞아주셨지요. 그러나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전과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계신 듯한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박씨 부인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윤대감이 출타하시는 날이면 박씨 부인은 늘 친정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마치 일부러 집을 비워주시는 듯하였지요. 어떤 날은 사랑채 자물쇠가 평소보다 헐겁게 잠겨 있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제 방문 앞에 따뜻한 미음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저는 점점 박씨 부인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분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주셔서 무서웠지요. 이 댁을 무너뜨리려 온 사람으로서 정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매일 밤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무엇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7해째 되던 겨울, 박씨 부인이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저는 사흘 밤낮을 부인 곁에서 간병하였지요. 그것이 제가 시집 온 뒤 처음으로 손에 물을 묻힌 날이었습니다. 부인은 열에 들떠 자꾸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밤중 잠시 정신이 드신 부인이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지요. 새아기야,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씀에 저는 그만 숨이 멎을 뻔하였습니다. 부인은 다시 눈을 감으셨고 다음 날 아침에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셨지요.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 또한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것을. 시집 온 지 9해째 되던 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봄 충청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보리 농사가 망하였지요. 양민들 살림이 거덜나는 와중에도 윤씨 대콧가는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무렵 공주 인근 마을에서 한 노인이 관아에 발고장을 올렸습니다. 이름은 박노인. 본래 윤대감 대기업 마을에서 농사짓던 양민이었는데 10수년 전 윤대감에게 전답을 빼앗기고 늙은 처와 둘이 산골에서 화전을 일구며 살던 사람이었지요. 그 박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발고장을 올린 것입니다. 윤대감이 거짓 차용증으로 내 땅 42락을 빼앗았소. 나는 죽기 전에 이 한을 풀고 가고 싶소. 발고장이 관아에 들어가자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박노인 하나가 시작이었지요. 그 뒤로 비슷한 일을 당한 양민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씨, 이씨, 또 다른 박씨. 윤대감 손에 땅을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윤대감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양민 몇이 모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충청도 관찰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일이 달라졌습니다. 새 관찰사는 한양에서 내려온 강직한 분으로 지방 토호의 비리를 엄히 다스리겠다 공언한 사람이었지요. 발고장을 받아든 새 관찰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셨습니다. 윤씨 댁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윤대감은 밤마다 사랑채의 친척들과 측근을 불러 모아 회합을 가지셨습니다.
관아의 좌수에게 사람을 보내 무마를 시도하셨고 한양의 권세가에게도 서찰을 띄우셨지요. 그러나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방 안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며느리는 아무도 의식하지 않았지요. 친척들이 사랑채에 모여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떤 서찰이 오가는지 저는 마루 끝에 앉아 바느질하는 척하며 다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윤대감이 측근 한 사람에게 은밀히 명하셨지요. 사랑채 함 속의 그 문서들을 모두 태워라. 한씨 그 일까지 모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문서가 사라지면 지난 9년의 인내가 모두 헛것이 됩니다. 옮겨 적은 사본이 제 방에 있다 하나 원본이 있어야 송사가 성립되지요. 사본만으로는 위조라 몰아세울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대감과 측근이 회합을 끝내고 사랑채를 나선 그 새벽. 저는 마지막으로 사랑채에 숨어들었지요. 함을 열고 그 안에 문서를 한 장씩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통의 서찰을 발견하였습니다. 낡고 누런 그 서찰은 10수년 전 윤대감이 당시 충청도 관찰사에게 보낸 친필 서신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한 진사는 결코 영모를 꾀할 위인이 아니나 그 가문의 전답이 본인에게 긴요하니 사또께서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후일후사하겠나이다. 윤대감 본인이 자기 손으로 적은 자백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함 안의 다른 문서들도 중요한 것은 모두 챙겨 품속에 넣었지요. 그것이 어머니가 남기신 누런 종이와 함께 훗날 상청에서 펼쳐질 그 한 장의 문서가 되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었습니다. 저는 사랑채를 나오며 9해 만에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윤대감이 스스로 무너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이 문서를 펼쳐 보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날이 그렇게 빨리 오리라는 것을. 그날 새벽 사랑채를 나온 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일이 터졌습니다. 새 관찰사가 직접 봉주로 내려왔습니다. 박 노인의 발고장에 더해 양민 7명이 연명으로 올린 또 다른 발고장이 관찰사 손에 들어간 것이지요. 관찰사는 윤씨 댁에 사람을 보내 윤대감에게 관아 출두를 명하였습니다. 충청도 제1가는 권세가가 양민의 발고장으로 관아에 불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그날 아침 처음으로 얼굴이 흑빛이 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감히 그따위 발고장으로 나를 부른단 말이냐. 윤대감이 사랑채에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호통에는 평소의 위엄이 실려 있지 않았지요. 친척 어른들이 사랑채에 모여 윤대감을 위로하였으나 누구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윤대감은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밤이면 사랑채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셨고 가끔 호통과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지 새벽까지 사랑채 호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그 사람의 몰락이건만 저는 기쁘지가 않았지요. 그저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을 따름이었습니다. 관아 출두 사흘 전 한양에서 서찰 한 통이 도착하였습니다. 윤대감이 평생 의지해온 한양의 권세가가 보낸 서찰이었지요. 윤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찰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굳어 계셨지요.
서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합니다. 이번 일은 본인이 도울 수 없네. 자네 스스로 감당하시게. 평생의 후원자가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상을 받으시던 윤대감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들고 있던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셨지요. 식솔들이 놀라 달려갔으나 윤대감은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윤재호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시옵소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게으른 며느리답지 않게 그날만은 저녁상에 함께 앉아 있었지요.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저는 사랑채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의원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윤대감은 그날 저녁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지요. 한씨 가문을 무너뜨린 그 사람이 자신이 짓밟은 양민들의 발고장 앞에서 결국 자기 자신의 죄에 짓눌려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곡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윤재호가 사랑채 마당에 엎드려 통곡하였고 친척들이 몰려와 함께 곡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안채 마루에 가만히 앉아 계셨지요. 부인의 얼굴에는 슬픔도 기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마루장을 들어 그 안에 숨겨두었던 종이 뭉치를 꺼내었지요. 9년 동안 옮겨 적은 사본들과 보름 전 사랑채에서 가져온 원본 서찰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손에 쥐어주신 그 누런 종이 한 장. 저는 그것들을 가지런히 펴서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쌌습니다. 발이는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곡을 하지 않았지요. 식구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만 상복을 입고 자리를 지켰을 따름이었습니다. 그 상청에서 모든 것이 펼쳐질 참이었습니다. 발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윤대감의 관은 사랑채에서 옮겨져 안마당에 차려진 상청에 모셔져 있었지요. 흰 휘장이 사방에 드리워졌고 향불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상청 안에는 윤재호와 친척 어른들, 그리고 인근에서 모여든 조문객 수십 명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저는 며느리 자리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머리에는 어머니의 옥비녀를 꽂았지요. 평소에는 함부로 꺼내지 않던 것을 그날만은 일부러 꽂아 두었습니다. 가슴에는 비단 보자기에 싼 종이 뭉치가 품어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친척 어른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 대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소. 누구든 대감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조문객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잔을 올렸습니다. 윤재호가 먼저 절을 올렸고 친척 어른들이 차례로 잔을 올리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인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청 한가운데로 나아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며느리가 시아버지 관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그 모습을 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내었지요. 보자기를 풀자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위에 놓인 한 장을 집어들었지요. 어머니가 남기신 그 종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펼쳐 관 앞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시아버님.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상청한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이 종이가 무엇인지 시아버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의아한 얼굴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종이를 들여다보시던 어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셨지요. 종이에는 십수년 전 윤대감이 한 진사 가문에 위조한 영모 문서의 사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진사의 친필 유서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지요. 이게 무엇이오? 어디서 이런 것이? 친척 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고 보자기에서 두 번째 종이를 꺼내었습니다. 윤대감이 옛 관찰사에게 보낸 친필 자백서신이었지요. 세 번째 종이는 거짓 차용증의 원본, 네 번째는 진율미 횡령장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종이가 한 장씩 펼쳐질 때마다 상청안이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곡을 하던 친척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었고 잔을 들고 있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윤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부인, 이게 다 무슨 소리요? 그대가 어찌 이런 것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윤재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제 본래 이름은 김순이 아니옵니다. 윤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한의원입니다. 17년 전 시아버님께서 무너뜨리신 한 진사 가문의 막내딸이옵니다. 상청안의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셨고 다른 한 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셨지요. 윤재호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빛이 천천히 꺼져가는 것이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청 한쪽에서 조용히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걸어 나와 제 옆에 가만히 다가와 서셨지요. 그러고는 상청한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상청안이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그 한마디에 친척들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하였지요. 윤재호는 어머니를 올려다본 채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윤대감의 관 앞이 아니라 제 옆자리에 가만히 앉으셨지요. 그러고는 머리에 꽂혀 있던 은비녀를 천천히 빼셨습니다. 부인의 흰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지요. 부인은 그 은비녀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친척들 앞에 내미셨습니다. 이 비녀에 새겨진 글자를 보십시오. 친척 어른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그 비녀를 받아 드셨습니다. 호롱불의 비녀를 비춰본 어른의 얼굴이 또 한 번 새파랗게 질리셨지요. 비녀 끝에는 작은 글씨로 한 가문의 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청주 송씨. 청주 송씨라 하면 충청도 양반들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는 가문이었지요. 그러나 그 가문은 20여 년 전 한 사건으로 멸문당하여 자취를 감춘 가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본래 박씨가 아닙니다. 청주 송씨 가문의 둘째 딸 송영하옵니다. 상청 안에서 또 한 번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지요. 청주 송씨 가문은 23년 전 윤대감 손에 무너진 또 하나의 가문이었습니다. 위조 문서, 거짓 고발, 재산 강탈.
한씨 가문이 당한 그대로의 일이었지요. 송씨 가문이 무너지던 그해 부인은 19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오라버니는 끌려가 형장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곧 세상을 떠나셨지요. 홀로 남은 부인은 노비로 끌려갈 처지였으나 친정 먼 친척 한 분이 부인을 박씨 가문의 양녀로 받아들여 신분을 숨겨주셨습니다. 그러던 부인이 22 되던 해 윤대감 댁에 구처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제가 어찌 그 댁에 들어갔는지 저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친정 어른의 뜻이라 하여 따랐을 뿐이었지요.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그 댁에 들어와서야 제가 시집간 곳이 어떤 집인지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를 무너뜨린 그 사람의 집이었지요. 부인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 합니다. 원수의 아내가 되어 원수의 아들을 낳고 원수의 집안 안주인으로 40년을 사신 것이지요. 한 번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셨습니다. 친정은 이미 멸문되었고 호소할 곳이 없었으며 윤대감의 권세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10년 전 가마에 오른 새 며느리를 처음 보신 그날, 부인은 며느리의 머리에 꽂힌 옥비녀를 알아보셨다 합니다. 한 진사 부인이 평생 끼고 있던 그 옥비녀를. 한 진사 부인은 부인의 어머니와 가까운 벗이셨고 부인은 어릴 적 그 비녀를 여러 번 보았던 것이지요. 새 아기가 가마에서 내릴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한 진사댁 막내딸이라는 것을. 박씨 부인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다만 너의 길을 막지 않으려 10년을 그저 지켜보았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채 자물쇠가 헐겁게 잠겨있던 그 밤들, 윤대감 출타에 맞춰 친정에 가시던 그날들, 제 방문 앞에 놓이던 따뜻한 미음 그릇.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박씨 부인은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며느리이기 이전에 송씨 가문이 진한씨 가문의 빚을 갚아준 사람입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송씨 가문의 이름으로 증언하옵니다. 부인의 눈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청 안 친척 어른들 누구도 더는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파리는 결국 치러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 상청에서 펼쳐진 일이 새벽이 되기도 전에 마을에 퍼졌고 동이 트자마자 관아에서 사람이 들이닥쳤지요. 새 관찰사는 즉시 윤씨 댁의 사랑채 함과 곳간을 봉인하셨습니다. 친척들 중 윤대감의 일에 함께 손을 댄 사람들은 그날로 줄줄이 관아에 끌려갔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옮겨 적은 사본들과 사랑채에서 가져온 원본 문서들을 모두 관찰사 앞에 내놓았습니다. 박씨 부인 또한 평생 가슴에 묻어두셨던 청주 송씨 가문의 일을 한 자도 빠짐없이 진술하셨지요. 조사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조사가 끝나던 날 충청도 관찰사가 한양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그 장계에는 윤대감이 평생 저지른 죄목 17가지가 적혀 있었지요. 한 진사 가문 위조 영모, 청주 송씨 가문 위조 고발, 양민 전답 강탈, 진율미 횡령, 관아 뇌물, 친필 자백서까지 조정에서 처결이 내려왔습니다. 윤대감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 형벌을 받을 수 없었으나 그 죄가 너무 무거워 부관참시에 처해졌습니다. 윤대감의 묘는 파헤쳐졌고 시신은 다시 형장으로 옮겨졌지요. 충청도 제1가는 권세가의 마지막이 그러하였습니다. 윤재호는 아버지의 죄에 함께 연루된 죄로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윤재호가 끌려가던 모습을 저는 멀리서 지켜보았지요. 그는 한 번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부부로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길을 떠나며 끝내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지요.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의 등이 산모퉁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을 따름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죄의 그림자 아래 살아온 또 하나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윤 씨 가문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빼앗긴 전답은 본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지요. 한 씨 가문의 논밭은 제 이름으로 돌아왔고 청주 송 씨 가문의 토지는 박 씨 부인의 친정 먼 친척에게 돌아갔습니다. 양민들이 10수년 만에 자기 땅을 다시 밟던 그날 공주 인근 마을마다 잔치가 벌어졌다 들었지요. 그러나 저는 그 잔치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는 기쁨이 남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막상 모든 것이 끝나고 보니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듯하였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박 씨 부인과 함께 윤 씨 댁을 떠났습니다. 부인은 청주의 옛 친정 마을로 돌아가시고자 하셨고 저도 그 길에 동행하였지요. 두 여인은 그렇게 함께 청주의 작은 초가를 짓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떠나는 날 부인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아기야, 너는 이제 한의연으로 살아라. 김순으로 살았던 10년은 이제 모두 잊어도 좋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다짐하였지요. 김순으로 살았던 그 10년을 저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고. 그 10년이 있었기에 어머니의 유언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청주로 가는 길, 가마 안에서 저는 어머니의 옥비녀를 꺼내 보았습니다. 비녀 끝에 새겨진 한 씨 가문의 인장이 햇살에 가만히 빛나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제 손에 쥐어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비녀를 가슴에 품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는 권세로도 덮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한이지요. 한 사람의 한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때를 기다릴 따름이지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한 장의 종이로도 천길 갔던 권세의 집이 하룻밤 만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제가 본 한 씨 가문과 윤 씨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10년의 침묵으로 함께 써 내려간 이야기이지요. 한의연은 그렇게 10년의 한을 풀고 시어머니 송영과 함께 청주의 작은 초가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두 여인의 손에 남은 것은 화려한 비단도 너른 전답도 아닌 어머니가 남긴 옥비녀 하나뿐이었지요. 권세로 덮으려 한 죄는 결국 드러나고 묵묵히 견딘 한은 끝내 갚아진다.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멈추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100년 묵은 원한을 단 하룻밤에 갚은 어느 종갓집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